안녕하세요. 작가 김시연입니다. 오늘은 24살의 나이에 유산 450억을 물려받은 한 청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은 450억이 갑자기 생긴다면 뭘 하고 싶으신가요? 갑자기 돈이 이렇게 많아지면 유흥에 탕진할 수도 있고 자기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옳지 못한 곳에 쓰일 수도 있고 사치와 방탕한 생활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청년이 유산을 물려받은 시기가 일제강점기였어요. 불과 24살의 나이로 이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그에게는 엄청난 슬픔이 닥쳐왔습니다.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양아버지 또한 돌아가시고 형은 28살의 나이에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후에 홀로 남겨진 형수님도 돌아가시게 되고 자신의 첫 아들마저 2돌을 넘기고 죽게 됩니다. 그 이듬해에는 친아버지마저 돌아가시는 슬픔을 맛보게 되는데요.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긴 상태였고 일가 친척들은 줄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산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이 청년은 미술품을 모으기 시작하는데요. 개인의 명예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모은 것이 아니라요. 일본 사람들에게 마구 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찾기 위해서 민족의 몸과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쏟아붓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바로 간송미술관을 세운 간송 전형필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온갖 순환을 겪을 때 이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게 된 거예요. 간송 전형필 선생님은 일본으로 건너간 문화재 중에서도 꼭 찾아와야겠다고 판단이 서면 값을 따지지 않고 다시 되찾아오게 됩니다. 돈을 헛되게 쓰지 않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간송 전형필 선생님은 지금 가치로 450억이나 되는 재산을 어떻게 민족의 문화재를 지키는 일에 쓰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간송 전형필 선생님은 굉장한 독서광이셨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예책을 즐겨 찾아보며 선인들의 지혜를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때론 다른 사람을 찾아가 그분의 생각을 경청하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도록 늘 책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스승인 오세창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 오세창 선생님은 추사 김정희 휘하의 제자였습니다. 이 오세창 선생님이 간송 전형필님의 호를 간송이라고 지어주셨는데요. 산골 물 간에 소나무 송자라고 합니다. 깊은 산속에서 흐르는 물과 같다는 의미로 간송 전형필 선생님과 꼭 어울리는 호를 지어주셨네요. 일제강점기에 대한독립의 꿈을 꾸시면서 문화로 나라를 지킨 거인 간송 전형필 선생님은요. 자신의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우리 문화재를 수집하고 보존하셨습니다. 간송 전형필 선생님은 반드시 지켜야 될 우리 문화재라고 생각이 되면 값이 얼마라도 개의치 않고 배포와 결단력을 가지고 문화재를 수집해 오셨는데요. 그렇게 모은 문화재가 국보가 12점, 보물이 31점입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건 개인의 차원을 넘은 간송 선생님의 역사적 소명이었다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요. 간송 전형필 선생님이 이룩한 역사적 가업으로 우리는 우리 민족의 문화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손에 쥔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유명한 명작만을 모으는 허세를 부리지 않고 조선의 문화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후세에 남기기 위해 갖은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던 간송 전형필 선생님은요. 일제치하에서도 독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분이셨어요. 이런 간송 전형필 선생님에게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 문화를 지키려 하냐고요. 전형필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하네요. 사회 전적과 골동은 조선의 자존심이기 때문이라고요. 한마디로 간송 전형필 선생님은 가옥간 일제시대의 문화재의 수탈을 막은 조선의 자존심을 지킨 사람입니다. 하늘이 그에게 큰 재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차분하게 독서하고 스승에게 배움을 구하던 전형필 선생님은요. 오랜 독서와 사색으로 도저히 개인으로서는 이룩할 수 없는 업적들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이런 간송 전형필 선생님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이 책에 담겨 있는데요. 이 책은 전기 전문 작가 이춘려 선생님이 집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이충렬 작가님이 10년 동안 자료 조사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이 책은 한 권의 소설을 읽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400페이지가 넘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흥미진진한 문체로 쓰여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주 재미있게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은 한국인이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치하의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독립을 간절하게 열망했고 나름의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었죠. 하지만 결국 친일파로 돌아간 최남선 씨도 있고요. 자포자기 심정으로 부귀영화를 택한 김동연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송 전영필 선생님은 마음속에 독립이 될 거라는 확신을 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 이렇게 끝까지 대한독립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건요, 주변에 굉장히 훌륭한 인물들이 많았더라고요. 전영필 선생님의 주변에는 굉장한 독서가들이 많이 포진을 해 있었고, 따라서 그들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의 주변에는 유난히 민족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 우리 민족의 문화재를 지키느라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도 이런 훌륭한 정신적 동반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간송 전영필 선생님은 외숙부에게 늘 선비 정신을 배웠는데요. 옛 선비들은 세상에 나가 출세하고 이름을 알리기보다 서재에서 학문과 세상의 이치를 익히면서 자신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책을 읽고 글씨 쓰기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올곧은 선비 정신을 어렸을 때부터 익혀왔던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간송 전영필 선생님은 막대한 돈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우리 문화 지키기에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서고금의 문화 수준이 높은 나라가 낮은 나라에 영원히 합병된 역사는 없고 그것이 바로 문화의 힘이란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화 강국이 된 것도 결의 얼을 지키고자 한 선조들의 피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 특이한 게 문화재를 항상 제값을 주고 구매를 하셨어요. 파는 사람이 가치에 비해 너무 낮은 가격을 부르면 간송 전영필 선생님은 높은 가격으로 제값을 주고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값을 깎으려 하면 좋은 그림을 만날 수 없다는 철학이 있으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이 책을 읽으면 책을 읽는 내내 정말 너무 가슴이 벅차올라요.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 세운 간송미술관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비롯하여 해원 전신첩, 고려 청자상 가문 학문 매병 등 주요 국보들이 가득한데요. 문화재 수집에만 그치지 않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박물관 간송미술관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간송 선생님은 일제강점기 때 문화재 수집 활동과 보성학교를 인수하여서 간송 선생님의 이런 노력으로 일제시대 때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 문화재를 모아서 우리 민족의 예술훈과 맥을 이어준 장본인이셨습니다. 간송 선생님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정말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스토리예요. 여러분들이 간송 선생님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현재의 문화 강국이 된 대한민국의 문화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간송 전영필 선생님은 6.25가 지나고 여러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결핍에도 결코 간송미술관의 소장품을 건드리지 않으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1962년에 급성 신우염으로 사망하시게 됩니다. 그때가 선생님의 나이가 56세셨습니다.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메시지는 무엇인지 저도 한번 이 책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좋은 책 소개로 함께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